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빠르고 늦었네요. 압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시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2,300선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다행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동행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생산 소비 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 아무래도 미국 쪽의 변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이 좀 돌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1.03% 오른 2,301.5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관이 좀 사자에 나서면서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오늘은 반도체 관련한 기대감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2.54%, SK하이닉스는 3.44%.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네.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 지표가 나온 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예.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네. 이게 반도체가 오르니까 오히려 좀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2.08%,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2.19%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43% 오른 739.2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도 2차 전지 관련 주식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3.87%,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71% 내렸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돌아가면은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반도체 쪽이 올라가니까 좀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영풍재지 얘기 잠깐 드리면은 오늘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의외로 대한금속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거 도저히 이해는 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5거래일 연속 하한가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한 이후에 최장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매도 잔량이 많아서 내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가지고 있는 미수 관련한 반대 매매가 있고 네. 또 대한금속이 가지고 있는 영풍재지 주식이 또 담보 처분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도 물량은 여전히 상당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오늘 반도체장을 이끌었던 수출 지표 네. 이주호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수출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딱 이겁니다. 헤드라인은 자동차가 끌고 반도체가 밀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워낙 수출이 계속 좋았었으니까요. 자동차가 우리의 수출 지표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고, 반도체는 역성장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 역성장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또 수출 지표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일단 올해 10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어졌던 수출 역성장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요. 지금 저선 넘기는데 얼마 만입니까 이게? 진짜 1년 넘게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딱 1년 걸렸습니다. 저 예전에 한국은행 출입할 때 네.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거는 기사에 쓰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마이너스에 한번 빠지더니 정말 1년 동안 저 선을 넘기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에 역성장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반등할 듯 몇 번 보였지만 결국 반등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5.1%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수출 플러스로 돌린 주요 품목은 기존과 전혀 변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었던 자동차가 계속 잘 팔렸고요. 예. 역성장하던 반도체가 작년 8월 이래 가장 적은 수출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가 끌고 반도체가 밀고라고 했던 거고요. 자동차를 한번 보면요. 반도체는 밀었다라기보다 네. 뒤로 당기지 않았죠. 그게 정확하네. 네, 항상 그러네요. 반도체가 뒤로 당겼었는데. 뒤로 당기지 않았다. 그게 맞네요. 근데 헤드라인에 그렇게 길게 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또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발표가 됐잖아요. 오늘. 예. 그것도 보면 기아의 판매량은 글로벌 판매량이 7.7% 증가했는데 해외 판매량이 9.2%로 상당히 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글로벌 판매량이 9.6% 증가했는데 해외 판매량만 따로 놓고 보면 10.4%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제가 뉴스로 준비했는데 지금 이주호 기자가 가로채가지고 그런 겁니까? 잠깐 조금만 네. 자동차 업계 상황에 대한 얘기 좀 주워들은 얘기, 네. 주워들었다 그러면 안 되죠. 취재 전락해서 들어보니까 요새 환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네. 외국에다 팔면은
마진이 네. 많이 남는데요. 음. 그래가지고 그 물량 대기에 있어서 국내에는 좀 수요가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물량 배정을 조금 뭐 너무 뒤로 하는 거면 또 욕 먹으니까 네. 적당하게 하면서 해외 쪽으로 좀 많이 물량을 배정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순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동차는 그 지금 1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월은 뭐 19.8% 늘었으니까 자동차 수출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자, 반도체 수출 한번 보면 올해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는 어느 정도 역성장인지 보니까 3.1%입니다.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예. 줄었죠. 저희 뭐 분기별로 봤을 때 거의 40%까지 역성장한 적도 있었는데 참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산 효과 계속 이어지고 있죠. 스마트폰 신제품 팔리고 있죠.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수요 확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 개선은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가격도 특히 D램과 낸드가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예, 예. D램 가격이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가격은 제가 상세하게 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예, 그 디램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그 반도체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수출도 안 되고 가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이른바 희망회로를 엄청 많이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반도체 가격도 되게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만 돌아서도 드디어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을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현물가 고정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정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대 업체로 거래를 하는 거라 한 번에 규모가 되게 큽니다. 네. 근데 현물 가격은 이제 그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라 현물 가격이 좀 고정 가격을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부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좀 반도체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트렌드포스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같이 보시면은 DDR4 PC용 디램 지금 표시해드렸는데 15.38%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그 DDR4 8기가 디램이 그 PC용으로 이제 가장 기준이 된다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보면은 좀 노트북용으로 나온 좀 경량화 모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서버용이나 이런 거고 DDR5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신제품이고 해서 네. 이거는 조금 더 가격 협상력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DDR4 8기가를 기준으로 많이 삼았었는데 요거는 사실 그 전에 반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으로 돌릴 때는 이제 DDR4 8기가 얘기를 잘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10월 31일 기준 DDR4 8기가 디램이 고정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15.38% 올랐는데 이게 몇 년 만이냐면 2년 3개월 만입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예, 2021년 7월 네.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2021년 7월은 어떤 시기냐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이 2021년 초반입니다. 그러면서 한 3분기쯤 되면 반도체 고점이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2021년 7월에 고점을 찍었고 시장이 조금 더 먼저 반영되긴 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전자 주가는 2021년 초에 고점 고점을 찍고. 찍고 지금까지도 내리막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DDR4 8기가 디램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디램들도 10% 이상씩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이제 그 128기가 비트 네. 이게 16 기준으로 1.59% 소소합니다. 1.99 정도에서 조금 이것도 2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PC 수요라든지 스마트폰 수요도 이것도 결국은 중국에서 이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펜트업 수요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밖에 못 나가니까 전자기기들 많이 사셨잖아요. 보통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을 2년 만에 못 바꿉니다. 그렇죠. 네. 신제품이 좀 안 나오고 뭐 신제품 나와도 잘 안 바꾸고 하다가 이제 3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20년 초가 네. 코로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조금 이제 교체 수요들이 나타나면서 디램 가격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디램 업체들은 감산을 좀 하고 있고 가격을 높여달라고 하는 게 있고 HBM 같은 경우도 그 사실 디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이 디램 수요를 어느 정도 이게 가져가 주면 네. 나머지 PC 쪽이나 어떤 노트북, 스마트폰 쪽용 캐파를 좀 가져가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 반등은 조금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년 정도를 반등할 겁니다. 뭐 상반기 반등할 겁니다. 뭐 중순 반등할 겁니다. 하반기 반등할 겁니다. 계속 이러다가 이제는 조금 뭔가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와도 실제로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수출 지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제일 빨라요. 거의 10일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팔리고 있는 건지 안 팔리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이전에 뭐 반등했네, 마네 뭐 그런 얘기하지만 수출 지표 자체는 별로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수출 지표 얘기와 디램 가격 얘기가 좀 둘 다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쉬운 점은 플러스로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2차 전지가 빠지면서 그러니까요. 반영이 됐다라는 네.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조선입니다.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불안한데 사실 그 유가가 급등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좀 안심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유가 불안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 한국의 조선사들에게 드디어 탱커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좀 심화되고 있고 다행히 뭐 유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뭐 권순우 팀장도 몇 번 전해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IB 쪽에서는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유가는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물론 그냥 질른 얘기가 아닌가 극단적 싶습니다. 가정이긴 예, 하죠. 예. 극단적 가정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확전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일 경우에 우리 증권가에서는 원유를 운반하는 초대형 탱커선 발주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건 원유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해상 운임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그런 분석인데 지금까지는 뭐 컨테이너선 발주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LNG선 발주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원유 운반을 하는 탱커선 발주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석유가 네. 아무래도 기후 전환, 기후 위기 대응하다 보면은 석유가 좀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좀 투자가 좀 덜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탱커선 발주가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 제가 직접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거 탱커선 발주가 나와야 실제로 이제 조선업의 좀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탱커선 발주가 상당히 좀 조선업계에서도 하나의 신호로 좀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눈에 띄는 거는 바로 해양 플랜트인데요. 해양 플랜트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 건조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쉘 붐이 일었을 때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진 못했었죠. 그렇죠. 특히 해양 쪽에서 뭐 드릴십을 통해서 뭐 바다에서 원유를 캐려고 하는데 그때 이거 해양 플랜트 짓다가 우리나라 조선사 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올해랑 작년에 그 가져갔던 드릴십 있잖아요. 이거 다 2013년식이거든요. 10년 그렇게 안 연식- 가져가고 네, 예. 이제서야 가져갔습니다. 이제서야 가져갈 정도로 해양 플랜트가 상당히 오랜 기간 엄청 안 좋았었는데 이제 만약에 중동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그 수출되는 구간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수에즈 운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될 경우에 결국 다양한 곳에 있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또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해양 플랜트, 드릴십, LNG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국내 증권가의 분석들이 좀 나온 겁니다. 지금 그 국내 조선사들은 도크가 거의 뭐 3년치가 꽉 찼고 그리고 일부 비워놓는 도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하기 위해서 약간 좀 비워놓는 그런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탱커선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주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탱커선 수주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또 조금 더 장기간 그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 도크의
그 배가 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게 그 조선사들 쪽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LNG 많이 나올 때는 좀 탱커가 좀 나와줬으면 싶다라는 기대가 조선업계에서 많이 들렸었는데 탱커가 좀 나오는 거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자동차 판매량인데 이주호 기자가 중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줘서 그냥 딱 포인트는 저거였습니다. 국내 판매는 별로 늘지 않았다. 네. 근데 해외 판매가 많이 늘었다. 이거는 그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 자동차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 판매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서 하이브리드가 좀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지표가 오늘 나왔는데 자동차 회사 통계는 판매 지표가 매달 초, 그러니까 오늘 1일이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판매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현대차의 지난달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3,600대 정도 되는데 1년 전보다 200% 증가를 했습니다. 아, 네. 200% 증가한 거는 그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200% 증가했고 전기차 판매의 증가율이 좀 떨어졌으면 전기차 판매는 사실 감소했는데 네.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은 27%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판매 감소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떤 물량 인도 관련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일본입니다. 그 일본도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도요타가 이번에 연간 실적을 냈는데 와, 아까 4월에서 9월 결산 실적이 나왔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4천억. 예상했던 거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게 한 3조 엔 정도 됐었는데 네. 그거보다 1조 5천억 원이 늘어난 4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네. 자동차 산업의 어떤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근데 같고. 그러면 지금 환율 효과로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을 거고 실제 예. 판매량이 좋았던 것도 있을 텐데 예. 이번 실적 그리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 대수는 4월에서 9월까지 9%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환율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좀 잘 되고 도요타는 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좀 강하니까 네. 좀 잘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래가 전기차로 가는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았다고 해서 뭐 도요타 주가가 엄청나게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 자체를 좀 바라보시는 시각을 좀 이렇게 좀 이런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와, 요즘에 그 지방 소멸 위기감이 굉장히 크죠. 예. 저희 권 팀장님도 이제 울산도 한번 다녀오셨었고. 네, 저는 종종 갑니다. 울산. 그러니까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지방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게 되면 법인세랑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폭이 이번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인데요. 지금까지도 사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있었죠. 2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이렇게 두 가지 그 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이 두 가지 계획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정책이 따로 진행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은 진행하는데 지방 분권도 강화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제시하는 것을 제대로 못 따라갈 가능성도 있거나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두 가지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저도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그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을 해서 그 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주면 근로자도 살게 되고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살게 되고 이런 경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업을 옮기는데 굉장히 큰 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요.
자, 이번에 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요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요. 추가로 2년 동안은 이 법인세를 50%만 내도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에서 땅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거기서 또 양도세 내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지방 이전을 꺼리던 기업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는데, 기업이 만약에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게 되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옮겨가라. 정말 우리가 세금 그동안 안 거둘 테니까 많이 옮겨가라라는 그 정책을 발표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뉴스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하기 앞서서 이렇게 짧게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요새 저는 엔화 환율 좀 눈여겨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긴축도 아닌 긴축인 듯 긴축 아닌 긴축 같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 초과에도 용인하기로 했는데 환율이 자꾸 여기를 시험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150엔, 1달러 150엔이 좀 심리적 저항선이었고 지난번에 150엔 돌파했을 때는 정말 일본 중앙은행이 막 엄청나게 이걸 사들였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사들이는 듯한 모양새는 안 나오는데 151엔을 살짝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뭔가 환율을 두고서 그 일본 중앙은행과 어떤 시장의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짧게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원엔 기준으로는 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퇴근길을 저희가 꽉꽉 잘 채워드렸나 모르겠네요. 자,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